시청자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치료의학의 시대가 아닌 예방의학의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래도 건강면에서도 사후보다는 사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가 바로 건강식품 분야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뭐 옛날부터 우리 인류 역사가 있을 때부터 있어 왔지만 늘 신뢰성의 문제가 됐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KTNG, 옛날에 한국담배인삼공사죠. 정부 공사였는데 민영화가 됐는데 그 회사가 바로 건강식품 또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을 내놓는 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KGC 라이프 엔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오늘 KGC 라이프 엔진의 김상배 사장님을 모시고 건강식품 또 건강식품 관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김상배 사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건강식품을 다루셔서 그런지 제가 김 사장님 그 연세를 알고 있는데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회사 이름이 KGC 라이프 엔진이죠. 네. 저는 라이프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네. 그게 라이프 앤드 진이라는 뜻이죠. 네, 네. 하여튼 뭐 특이한 이름인데 이름 의미 또 네. 회사 소개를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해주시죠. 네. 네. KTNG가 비록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담배와 홍삼 외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아무래도 담배의 흡연인구는 자꾸 줄고 그리고 홍삼도 경쟁 체계에 들어가니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해서 2006년도에 인삼공사 내부에 신사업실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KGC 라이프 엔진의 모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신사업실에서 계속적으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다가 비로소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KGC 라이프 엔진이라는 KTNG의 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KGC 라이프 엔진의 의미는 KGC는 코리아 진생코업 해서 한국인삼공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형제회사로서의 라이프 엔진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라이프 앤드 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라이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명이라는 뜻이고 네. 진은 참진자를 써서 참된 생명을 추구한다. 예, 그런 뜻 포함해서 엔진이라는 건 끊임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엔진이라는 두 가지 중첩된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중첩된 의미를 네. 저희들이 고의로 이렇게 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회사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 부분이 아닌 비인삼 부분의 건강식품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화장품 쪽하고도 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새로 출범을 시킨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명을 보움을 쓰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보움이라는 BOUM, 그죠? 네. 네, 그거는 어떤 뜻인지요? 지금 저희들이 라이프 엔진의 실질적으로 사업 분야는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건강식품을 취급하게 되는 브랜드는 보움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 보움이라는 뜻은 한글과 프랑스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움 하면은 저희들이 보호하다, 몸을 보호하다. 네, 한자로 보호하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킬 보, 도와줄 보, 보배로울 보. 거기에 저희들이 공간 전미어 um을 써가지고 네. 예, 그런 몸을 지켜주는 장소 예,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 프랑스어로서는 무음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대성공 내지는 아주 그 세상을 놀라게 할 일 그런 뜻으로 쓰이는 프랑스어와 또 보험이 같은 동음 이어가 있습니다. 네. 그 보험의 사업 영역은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그룹 내에서 어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국인삼공사는 홍삼 건강식품을 취급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취급하게 되는 것은 비홍삼 건강식품을 저희들이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사이즈로 보면 홍삼 시장과 비홍삼 건강식품 시장이 거의 지금 반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에서는 그 기존의 건강식품 그러니까 비홍삼 건강식품 플러스 한방제제를 가미한 그런 그 건강식품을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건강식품에 한약재를 더함으로써
기존의 건강식품과 차별화시키면서 한국적인 건강식품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식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뭐 이렇게 저 한국어로 설명한 건 국내 최초의 생활 한방 스토어다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한방 스토어 그러면 한방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한약재를 가지고 처방을 내린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지만 생활 한방이라는 것은 약으로 쓰이는 한약재 외에 일반적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약재 내지는 한약재를 예, 가지고 아무런 어떤 처방전 없이 누구나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시구나. KTNG가 아무래도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담배라는 게 세계적으로 참 위해 식품도 네, 이렇게 자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사업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그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아마 인삼이라든가 또 홍삼 또 그 이외의 영역까지도 제가 보기엔 뭐 굉장히 그 괜찮은 거 건강식품이 아까도 제가 뭐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역사 이래 네. 제가 어려서 아마 7080 세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뭐 약장사도 참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이게 늘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생활 요소고 또 그것이 산업화의 의미로서도 앞으로도 큰 의미를 아마 가질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프랜차이즈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네. 내실 거죠. 네. 지금 그게 작년 11월에 처음 회사가 만들어졌고 네. 그럼 프랜차이즈가 지금 몇 개나 어떻게 추가되어 네.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호점이 네. 지금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봄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플래그십 스토어가 8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8월 8일에. 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목동점이 지금 31일 날 오픈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직영점을 5개 내지 10개 정도를 먼저 만드는데 초기에는 지금 우선 4개 점을 저희들이 공략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완료를 하고 1, 2호점은 열었고 3, 4호점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은 저희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생활 한제를 네. 통해서 약 140여 종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0개라. 그러면 뭐 지금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네. 어마어마하게 제품이 네. 많고 대충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강기능식품, 네. 비타민류도 있고, 예, 미네랄류, 그리고 흔히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건강식품은 저희들이 총 망라하고 있고, 거기 플러스, 예를 들어서 생약재를 그대로 원물을 네. 예, 가져가서 집에서 이렇게 다려 먹는 그런 원물, 그리고 지방자치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 특산물들을, 예를 들어서 영동의 포도라든지, 예, 뭐 화순의 복분자라든지, 그런 것들 지방자치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특산물들을 저희들이 상업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프랜차이즈는 예를 들어서 그 원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어떻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프랜차이즈는 3가지 이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이 한의사들이 원하면은 한의사들이 오픈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한약사라는 또 그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사가 있고 한약사가 있고. 근데 한약사가 지금 엄청난 숫자의 한약사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쓸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사들이 또 자기가 모델을 오픈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모델.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그 3가지 유형을 열어서 네. 직접 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예, 우선 어떤 사회적인 여론이나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도출해낸 뒤에 저희들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김 대표님, 제가 이력서를,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하려면 늘 그런 것들을 보죠. 네. 보니까는, 미국에서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예. 영양분자, 예,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이죠. 예. 분자를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어쨌든 분자생물학이라는 게 분명히 서양학문의 캐테고리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한방 제약 쪽,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네, 저희 학문적인 기조와 저희 사업적인 기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몸을 지키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것이 바로 한방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양분자 생물학이라는 것은
천연물이나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우리의 질병이나 어떤 건강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기전을 밝히는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한방이 비록 낙후되어 있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서양 학자들도 한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것을 미리 그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학문적인 기조도 그런 맥락에서 한방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한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서양 학문의 분자생물학의 캐테고리 속에서 규명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모든 약제는 실질적으로 생약제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약의 근원에, 그걸 우리가 이제 전공용어로 리딩 컴파운드라고 그러는데, 네. 전구체가 되는 물질들은 대부분이 생약제에서 출발합니다. 서양에서는 그걸 얼브라는 걸로 이제 통일시켜 놓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약제는 향후에 그런 제약의 그 어떤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죠. 시작하는 그런 물질들이죠. 늘 한방이 네. 비과학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개념으로 네. 보니까 이제 한방에 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네. 되는데 그 과학적으로만 어떻게 좀 증명이 될 수 있고 소위 그 과학에서 말하는 재현적이 될 수 네. 있다면은 사실은 말도 못하게 인류한테도 우선 이로운 거고 또 맞습니다. 시장으로 봐서도 예. 큰 시장일 텐데 예. 대표님 뭐 여기 이번 여기 대표 맡으시기 전에 풀무원에서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풀무원에서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기서는 네. 얼마나 계셨어요?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풀무원도 이렇게 저기 자연 뭐 식품 맞습니다. 쪽인가요? 예. 유기농 자연식품을 표방하고 있는 회사죠. 네네네. 그 김 대표님이 보시는 한방의 우수성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늘 뭐 이따가 좀 그런 얘기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해보죠. 이렇게 양방과 한방이 갖고 있는 소위 배타성,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인정들을 안 하고 이제 네.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이렇게 분자생물학 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한방을 쪽 일을 하고 김 대표님이 보시는 한방의 우리 특히 전통적인 한약의 우수성 같은 것이 조금 설명이 되는지요? 예. 매우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줄여서 네, 네. 축약해서 몇 네, 마디 네, 말씀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과학이라는 말을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미과학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학문. 근데 그 학문이라는 카테고리도 사실은 학문이 아니죠. 그 접근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서양의학, 동양의학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에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의학, 서양의학은 없습니다. 지금의 의학은 현대의학일 뿐입니다. 그 현대의학의 카테고리 내에 한의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양의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의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체를 파고 들어가면은 세포라는 조직이 나오고 그 조직을 다시 다 합하면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한방에서는 치료를 위해서는 사람의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보고 전인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각 장기들의 서로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로컬한 국소적인 치료는 되지만은 그것이 언젠가는 재발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서로의 타협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성공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염병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외과적 수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단 기술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시면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사성 질환이나 성인병에 대해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됐고 그 대체의학이라는 학문 속에 동양의학이 녹아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유럽 같은 사회에서도 이런 대체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매우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컬한 국소적인 치료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데서 한방에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숙제 중에 제일 큰 숙제가 하나 바로 표준화라는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약이 되려면은 천년에 존재하는 단일 물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만이 약으로 이때까지 취급을 해왔죠. 그렇지만
현재 개념에서는 천년물 신약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비록 단일 물질로 표준화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갖춘 그런 표준화가 되면은 그것을 의약품으로 인정해주는 천년물 신약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면서 새로운 한의학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무슨 아주 그 갈증이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 같은 게 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방 치료를 개인적으로 네. 받아본 적도 있고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점이 개선이 됐지만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의학 쪽에서 바라보는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성을 많이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봐도 가령 침술, 우리가 아키펑처라고 네. 하죠. 침술만 해도 닉슨 대통령이 중공에 가서, 당시 중공이었죠. 가서 이제 그때 서양의 침이라는 것이 처음 소개됐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미국에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은 그 맞습니다. 한의학을 이렇게 차용을 해서 네. 같은 프로젝트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서로들 그냥 맞습니다. 흔히 세상에 얘기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그런 갈등 양상을 비추고 참 안타까운데 요즘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비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네. 사실은 어떤 그런 서양학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 그게 비과학이지. 네. 물론 한의학이라는 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까 표준화 말씀하셨고요. 네. 그렇죠. 재현성의 문제도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한의학도 굉장히 훌륭한 체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객관화는 아직 못 시켰지만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네. 더 넓은 의학적 세계를 포괄하고 있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그런 좋은 의학 체계인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서로 양쪽이 공생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좀 내는 그런 의학 체계를 가진다면 아마 대한민국 의학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의학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사실은 한방의 의술가 한방의 소재와는 또 별개로 생각할 별개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한방 소재라는 개념으로 또 접근을 해보면은 어떤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들이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의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들이 외국에서 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약재, 특히 한국의 토양에서 한국의 기후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한약재들은 다른 어떤 대륙에서 자라는 것보다 그 포텐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유용성이 매우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키워도 한국에서 키운 고사리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런 한약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그 효능 같은 것들이 매우 뛰어납니다. 앞으로 FTA가 되어서 해외 시장이 개방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값싼 외국제 한약재가 엄청나게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 소득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한약 소재를 과학화시켜서 이것을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위해서라도 한약 연구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이 한방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가 소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극복하고자 바로 보험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험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한약재를 사용해서 이 한약재의 대국민 신뢰도를 갖다가 가장 먼저 올리는 것이 가장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쓰는 소재는 한국인삼공사가 보증하는 계약재배 한약재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대표님 말씀을 아까 제가 참 이게 시원한 물을 갈증을 해소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두 번째 말씀드리니까 가슴이 제가 뻥 뚫리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느끼는 게 이게 그야말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옛날에 대표님 우리가 우리나라를 늘 척박한 땅이라는 말을 많이 제가 어렸을 때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원이 없다라는 이유로.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결코 척박한 땅이 아니더라고요. 나오는 모든 재료가 좋아요. 그렇죠. 저도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뭘 먹어봐도 우리나라만큼 맛있는 게 없고 특히 과일 같은 게 그게 무슨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맛있어요. 맞습니다. 생선도 그렇고 모든 심지어 인삼 같은 것도 우리나라 인삼씨를 미국에다 갖다 뿌리면은 그게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한의사들의 공통되는 의견이더라고요. 사포닌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땅이 우수하다는 징후겠죠. 결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좋은 농작물이 좋은 농작물이 나오고 물이 좋고 그죠? 그런 땅이 기옥한 땅이고 좋은 땅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여튼 교육을 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늘 자원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잠시 간략하게 첨언을 드리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국에서 나오는 비록 한국이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데도 왜 좋은 과일과 맛있는 과일과 좋은 한약재가 나오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용물질은 왜 생기냐 하면 환경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유용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한 재밌는 결과를 보면 하우스 내에서 자외선 없이 아주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자란 과일들이 오히려 맛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양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강한 바람을 씌워주고 자외선을 쬐어주고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때 그 과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좋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재밌는 얘기를. 예.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이게 한의사나 무슨 우리 전통의학자가 아닌 바로 서양의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아주 신선하게 들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땅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어떤 또 그걸 기반으로 한 우리의 건강식품 한방의 원료가 바로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은 뭐 잔류 농약 문제, 워낙 또 인삼 같은 것도 사실 농약을 많이 쓴다라는 것이 일반에 알고 있는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중금속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특히 중국산의 중금속이 뭐 이렇게 오염돼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원산지도 불분명하고 뭐 처방전도 미공개로 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한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사실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있지 않으면은 그 좋은 한방의 어떤 본래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개선 방법이랄까요? 아니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이래야 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이미 이런 건강 소재나 건강을 위한 어떤 생약제나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이런 데 가격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소비자들은 그게 가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으로 기른 제품들을 갖다 선호하고 비록 조금의 더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그 안전한 식품을 먹겠다는 그런 상당 부분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 한방시장이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 내지는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약재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네. 이게 중국산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민간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해서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이라는 것을 지자체 5군데에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한국에서 나는 제품들을 이력 추적을 통해서 그런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에서 가공된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원산지 판별부터 시작해서 이력 추적을 통해서 이런 한약재의 신뢰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표준화 문제입니다. 표준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술에서 나온 어떤 이 A라는 한약재하고 제천에서 나온 A라는 한약재하고 그 토양이나 기른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이 두 물질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몸에 좋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스탠다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별법이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부 주축 내지는 저희들 회사에서도 이미 연구원에 그런 어떤 팀을 만들어서 표준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스탠다드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전, 그러니까 농약 문제, 중금속 문제 이런 것들이 허용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원료 차원에서부터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 한약 시장의 발전은 무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대표님이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서는 뭐 누구보다 전문가실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관리 시스템을 표준화시키고 하는 프로세스가 다 접근 가능합니다. 일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민감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들이 원산지 판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DNA 마크 기술을 통해서 뭐 심지어는 그 DNA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를 갖다가 판별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표준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큰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표준화를 했으면 표준화된 물질만 낼 것인가? 원산지가 다른 것을 두 개를 표준화를 해가지고 내기는 상당히 힘든 그렇죠. 겁니다. 이게 가공품이라면은 표준화가 가능한데 원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공품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바이오마크라는 개념도 있고 지표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를 통해서 일정 배치의 액기스나 분말은 그 어떤 지표 물질이 어떤 레인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물은 그게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물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유관 판별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많은 한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물과 가공품의 차이에 있어서 그 어떤 표준화 이런 것들은 개념을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방금 질문하신 그런 프로세스들은 이미 다 실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건강식품, 특히 한방 관련 식품의 과학화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거는 참 대단한 산업화의 네. 잠재성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해보죠. 네. 그 한번 시장을 한번 대표님 한번 둘러볼까요? 네. 우리가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식품이라는 게 이제 개인의 건강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단 굉장히 말이죠. 중요합니다. 네. 아마도 오히려 전자제품 조금 싼 거 살 수 있어도 자기 몸에 먹는 식품은 싼 거 먹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죠? 좋은 거, 검증된 거를 먹고 싶을 텐데. 대체 서양에서 이제 소위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일어나고 있는 대체의학 네. 그런 것에 대한 시장이 좀 파악이 되나요? 시장 규모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네.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건강식품 시장은 어떻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냐면 클린턴 정부가 두쉐라는 특별법을 발령해서 건강식품을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는 푸드라는 뒤에 전미사가 붙는다는 것은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안전이 보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3편만 있으면은 이것이 어디에 좋다는 것을 표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예, 엄청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식품을 그 많은 대학 교수들이 예, 학문에서 응용해서 연구하고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대국민 신뢰도를 얻으면서 네. 미국에서부터 다이어트리 서플먼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전체 의료비가 일부 줄어드는 예, 그런 어떤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죠. 네.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을 봐도 이 자기 핸드백이나 가방에 비타민 미네랄을 그 대부분이 다 넣고 다 가지고 예, 다니죠. 다 가지고 다녀요. 예. 심지어는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섭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건강식품 저희들이 건강식품만 본다면은 세계 시장이 제가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60조 시장이 됩니다. 아이고, 예, 이거 그야말로 예. 어마어마하고요. 예. 저희들만 해도 벌써 6조 내지는 7조 시장을 국내만 가지고 있고 일본도 저희들과 비슷한 사이즈, 저보다 좀 조금 높기는 할 겁니다만은 그런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해마다 성장률이 2자릿수 성장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국내 시장이 2013년에 10조, 2015년에는 15조 내지 20조를 육박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생약제 시장을 한번 보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네들의 전통요법까지 다 친다면 그 시장도 약 220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뭐 220조, 300조 자체도 너무너무나 큰 시장이지만 그게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확대될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건데 뭐 세계 시장은 그렇고 대표님 우리 시장 사실은 네. 우리 시장 좀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허가 식품, 건강식품도 난립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시장 질서가 잡혀 맞습니다. 어떤 네. 상태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사회든지 건강식품이 문제가 되지 않은 사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모든 산업이 그런 문제가 초기에는 다 네, 일어날 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이게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매우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이슈사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많이 부각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히스토리컬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식품이라는 것과 아직도 소비자들이 혼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흑염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강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는 우리나라 식약청이 인정해서 그에 대한 효능을 표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예, 그럼 약 쪽에 좀 더 가까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효능이라는 부분이
그 효능 크레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헬스 크레임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스트럭처 앤 펑션 크레임이라고 해서 구조와 기능에 관한 네. 그 효능 표기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효능을 표기할 때는 절대 질병의 이름이나 예방, 치료 내지는 진단이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칼슘을 먹으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그런 표현을 못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병명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칼슘을 섭취하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구조적인 어떤 기능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건강식품들을 마치 그 효능이 있는 것처럼 네. 예,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식품이 시장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진입을 하게 될 때 주로 방문 판매 회사들이 그리고 다단계 회사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당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 가격이 상당히 네. 초기에 예,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이 느낌으로 오는 그 가격이 매우 비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법적인 망을 피해서 호도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유통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저희들이 지금 뭐 성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건강식품은 매우 그 규제나 법규가 약품만큼 까다롭게 그러게요. 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뭐 건강식품 시장이 분명히 그 확대될 거는 네. 뭐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전망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약 6조 시장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두 자릿수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슨 반도체 전쟁, 또 네. 스마트폰, 뭐 구글, 뭐 애플, 삼성전자 그런 전쟁 얘기는 익히 귀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건강식품도 전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뭐 너무 많잖아요. 오메가3, 예. 무슨 뭐 키토산, 뭐 블루베리, 뭐 천연산, 뭐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캐나다를 네. 가보니까 주정부가 뭐 정말 전력을 다해서 건강식품을 그 개발해서 팔더라고요. 예. 호주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바로 그 건강식품 분야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건강식품을 놓고 세계 각국이 보이지 않게 싸우는 물밑 전쟁, 보험도 이렇게 해외 시장 개척 계획이 있어요. 활발하게 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뭐 그러면 좀 차별화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보험이 다른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당장 사실 건강식품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어떻게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좀 갖고 갈 네. 것이며 해외 시장 개척은 어떤 포인트로 좀 하실 네. 건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 건강식품의 제일 큰 화두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사가 안전입니다. 세이프하지 않은 제품은 이 시장에서 바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약 재배를 통해서 네. 초기부터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보장하고 그런 제품만이 저희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재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생약제를 소재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소재가 거의 90%입니다. 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접목이 되냐면 바로 바이오 기술이 접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 원료를 건강식품 소재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 연구들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초과의 그 토대나 백그라운드는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이라든지 화순의 복분자, 뭐 제천의 황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량 구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고 그걸 소재화시키고 그걸 표준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서양의 비타민에다가 저희들은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포함해서
그 한약재가 이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차별화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정서에도 맞고 그리고 비타민 단일 물질보다는 여러 가지 한약재가 섞임으로써 시너지 이펙트가 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한약재를 기르는 농민의 보호와 자국의 한약재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어필하면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자체들하고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네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이렇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령 서양의학과 동양적 개념의 약재를 이렇게 컴파운드 시키는 기술 네. 같은 것도 네. 그게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콤파운드 기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합성 기술은 아니고요. 네. 그냥 믹스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해야 될 부분이 이런 두 물질이 들어가서 과연 서로 상호작용을 그러니까요.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혹시라도. 좋은 쪽으로 작용할까 네, 네, 네. 나쁜 쪽으로 작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학자들한테 검증을 받고 그런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사실 뭐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과학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검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 개별 인정형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A라는 회사가 내가 이 성분을 실험을 해보니 정말 몸에 유용한 성분이더라. 그러면 그거를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에 그 효능이 검증된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표준된 물질을 어떤 다시지 복용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먹이니 이런 효능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실험 결과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런 학계가 그런 유용 물질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어떤 뭐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다든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든지 효능은 어떤 효능이 난다든지 심지어는 그 기전이 뭔지까지도 네.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기초과학의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우리 산업 쪽에서 그런 쪽의 인력들은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아직 모자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를 봐도 네. 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숫자가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2, 3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들이 국내에 돌아오고 그리고 어떤 연구단지 특히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책 내지는 벤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중앙연구원도 그 인상공사 중앙연구원도 140명의 인원들이 주로 그런 일에 종사하는 그런 연구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보험 얘기를 다시 조금 돌아가서 한번 하죠. 예. 아까 140개 제품이 있다고 네네. 그랬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방 가면 혹시 뭐 사상의학, 사상체질도 묻고 그러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캐다로그를 조금 보니까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복용하는 게 조금 다른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저희들이 체질 감별을 하더라도 그 체질 감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체질에 맞춰서 제품을 어떻게 공급하고 하는 데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극도로 그건 법적으로 제한이 그렇죠. 있는 그렇겠네요. 그건 진료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 보험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재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지 네. 그것이 제품과 100% 연계되면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근데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그 개인 체질별 그런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그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아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들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한의학 전체가 저희들이 좀 자성해야 되는 문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그런 기초적으로 접근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꼭 저희들이 어떤 지상 과제로 수용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는 대표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자국 의사 면허를 안 준다라는 걸로 갑자기 네. 바꿔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유학하던 사람들은 확 나간 거죠. 그렇죠.
이것이 물론 뭐 어떤 의도에서 나온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제 의학이나 이런 분야들도,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 같은 쪽도 그렇고 미국 중국 의학도 그렇고 충분히 이런 것이 가령 무슨 무역 싸움이라든가 어떤 그 경제적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히 상징성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안에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하고 중국의 중의학하고 우리 한방하고가 경쟁을 해야지 안에서 우리 양방하고 그냥 한방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맞습니다. 또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한방과 양방 간의 그 갈등 구조라는 게 하여튼 누가 봐도 안타까운 구조죠. 네.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게 우리 의학계 산업화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 건강 분야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양방의 협력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양방과 한방의 그 어떤 접목을 통한 서로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양쪽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의학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양의학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네. 예, 그리고 한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서로 그런 관심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접목시킨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원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시작한다면은 예, 가능성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날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건데 그 모르는 거를 비과학이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인정을 안 해버리면은 영원히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서로의 학문적 체계를 인정을 해주는 태도,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이 아니더라도 저기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마 학자들의 학문하는 사람들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학문적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서양 학문 특히 한 분들이 갖고 있는 배타성 또 그런 경직된 부분 많이 좋아졌지만은 앞으로도 그 우리 전통의학에 대해서 그런 면으로 좀 애정을 갖고 보는 자세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누가 좋고 나쁘고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진보를 해나가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진화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식품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관심 분야가 바로 이 전문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야지만 건강식품에 더 대국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건강식품 쪽도 예방의학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의사나 양의사들도 이 부분에 또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동반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늘 그 무허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초과 삼가나 다 태워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대표님은 소위 마케터 출신 CEO가 아니고 이제 무슨 가령 이공계 쪽으로 얘기하면 엔지니어 출신 또 이쪽으로 말하면 이제 실제로 과학자 학자 출신 연구원 출신 CEO인데 그 연구원 출신 CEO들이 그런 면에서 참 신뢰성이 가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도 실험실 출신이었고 주로 저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평생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마켓 쪽으로 뛰어든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제품을 개발해 놓고 저는 자신 있게 제품을 개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어필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은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 나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켓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 필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개발한 제품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고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소비자들이 이 믿어주는 강도가 신뢰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상승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제가 이 마켓 전략을 어떻게 잘 만들어진 연구와 접목을 하고 초기의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마켓 개념을 어떻게 도입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뭐 소위 말하는 테크노크라트라는 이제 그런 지금 제가 지금 그 영역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어떤 이런 제품 개발이나 마켓도 항상 살아있는 생물같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이 초기 연구 단계부터 맞물려서 들어간다면 제품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그런 어떤 마켓 오리엔트된 사이언티스트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이제 하나의 목표로 삼은 거죠.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대표님 저희 프로그램에 오송에 있는 식약청장 노현웅 청장이랑 네네.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오송을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규모가 크게 전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다른 국가 어느 청보다도 식약청 같은 데가 커져야지 그거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민들 건강, 국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데인데 관이 그냥 쓸데없이 무슨 지자체들이 그냥 무슨 구청이나 그냥 무슨 도청이나 크게 져놓는 것보다는 식약청 같은 데가 정말 첨단 네. 의료 장비를 써서 이렇게 국민들 생활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참 반가웠는데 정부도 정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네. 그런 취지로 그때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거 제가 느꼈는데 아마 여러 가지 희망적인 시그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어쨌든 대표님이 지금 한 시간 남짓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로 제품을 개발한다면 아마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경영 철학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늘 모든 것이 소비자 오리엔트 돼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소비자한테 특히 먹거리의 제품은, 특히 건강에 관련된 제품은 네. 철저하게 소비자에게 안전된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보험의 철학이고, 개인적인 경영 철학은 항상 이런 같이 하는 조직들이 늘 무한 신뢰를 통해서 네.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작은 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상하 간의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각이 이 조직에서 어떤 사업에 참여할 때 자기의 브랜드를 키워서 어디 가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기 개발을 늘 강조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늘 그 우리 전통의학에 대한 소위 그 서양의학을 하신 분들의 배타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느껴졌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치 김상배 대표께서는 무슨 한의사나 아니면 전통의학을 이렇게 쪽에서 일을 하시온 분처럼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 의학, 우리 전통의학이나 이쪽을 보시는 걸 보고 참 그 믿음 같은 게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그런 양쪽 어떤 의학 체계가 이렇게 좀 잘 조화롭게 학문적 발전을 해서 시너지가 좀 났으면은 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 대표님 좀 앞장서셔가지고 산업화를 좀 시켜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시간 보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